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54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보편윤리에 대한 모색입니다. 최근 국가주의의 재등장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화가 다소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보통신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세계화는 사실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정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활 세계도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란 독립적인 여러 지역 공동체들의 윤리가 하나의 큰 공동체 윤리로 해체 모여 통합되는 과정으로도 이해됩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 윤리 대신에 새로운 큰 공동체에 적용될 보편 윤리의 정당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보편 윤리란 무엇이며 과연 가능할 것인가? 보편 윤리의 구성이나 발견은 어떤 방법론에 기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로 4분을 모셨습니다. 모두 다 이 방면의 전문 대가들이신데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서는 박정순 전 연세대 교수님께서 보편윤리의 기초로서 인권 이념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편윤리와 지구촌 정의로 황경식 전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조영훈 한남대 교수님께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본 보편윤리, 또 김명석 연세대 교수님께서 유교 윤리와 보편윤리의 가능성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한 분당 발표 시간은 30분이고 발표 끝나고 곧바로 15분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분이 발표하시니까 시간을 좀 음수해 주시고 또 미진한 토론을 위해서 모두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 30분간 종합 토론을 갖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정순 전 연세대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제 논문을 PPT로 약간 요약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편 윤리의 기초로서의 인권 이념이고 우리 이제 54차 미래 문명원 주제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파라미에 대한 탐구 시리즈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저는 경희대 인류 미래 문명원의 특임 연구 교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논문은 다른 세 분 선생님들은 이제 그 저널에서 쓴 논문입니다만 제 논문은 제 졸저에서 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내용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인권 이념의 철학적 고탈에 대한 변론, 두 번째는 인권 이념의 개념적 특징과 내용적 실체, 3은 인권 이념의 사상적 원천과 철학적 기초, 그리고 인권의 철학적 정당화와 그 난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5. 인권 중거적 사회의 명암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이념의 철학적 고찰에 대한 변론으로서는 첫 번째 인권 이념의 현대적 중요성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에 선포된 유엔 세계 인권선언을 필두로 한 일련의 인권선언과 규약들을 통해 이룩된 인권의 공고화 현상은 인권문화 혹은 인권혁명으로까지 칭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없이 갖게 되는 생극적이고 불가양도적인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도덕적 권리임과 아울러 각종 인권 관련 국제선언과 협약 그리고 각국의 헌법에 명시된 사법적 기본권이 됩니다. 인권 이념의 현대적 중요성 2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과 차별도 없이 이 선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의 근본적 두 원칙, 제1조와 2조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무차별적인 존엄성이라는 근대 철학적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선언은 1948년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이제 엘리아노 루즈벨트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 인권선언 작성에 조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인권 개념의 현대적 중요성은 인권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던 개별적 집단적 존재들의 역사적인 체험과 현실적 인권 운동에서 시작되고 촉발된 겁니다. 흑인 운동을 보더라도 흑인 민권 운동 또 페미니즘 보게 되면은 페미니즘의 여성 인권 운동이 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 이론에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가 목도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등 인류에 대한 범죄가 단초를 제공하고 그리고 20세기 후반 들어 또다시 자행된 인종청소 등 대규모 인권 유린 사태로 말미암은 피어린 절규와 전체주의적 공포와 그 비극적 체험 속에서 역으로 절감된 희망 때문에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코소보 내전, 보스니아 내전 등은 민족적 종교적 반목이 서로 얽혀서 처참한 그런 전쟁을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 이념의 현대적 중요성 4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과 정의 전쟁론이 굉장히 공고화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1945년에서 46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데 큰 공헌을 한 아돌프 아히만을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스라엘로 잡아와 가지고 이제 결국 재판을 하고 이제 사형하게 되는데 그때 한나 아렌트가 악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다 그런 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 무슨 불달린 괴물들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잘 지키고 또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것을 행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 생각할 수 없었고 자기의 하나의 그러한 평범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큰 악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필립 존바르도라는 사람은 악의 역사를 주장했는데 악은 그것이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악을 처벌하지 못하고 악이 세력이 없을 때는 또 위선을 통해서 사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악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존바르도는 악의 평범성 대신에 선의 평범성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면 어떤 영웅적인 그러한 선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때로는 영웅적인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에 대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뉘른베르크 강령은 1947년 6월입니다. 인체 실험 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실험과 관련해서 과학자 의사가 지켜야 할 10개 조항의 규범을 제시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헬싱키 선언은 세계의사협회에서 채택을 했고 또 국동 군사재판에서 또는 도쿄 전범재판이 있습니다. 만주했던 일본의 유명한 731 부대는 마루타라고 사람을 하나의 통나무처럼
다 태우든지 자르든지 깎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마르타에서 많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46년 인권장전 총안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48년 국제인권규약을 합해 국제인권장전이라고 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규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게 벌써 15분에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좀 이것 자체도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념에서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던 것은 자연법적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론입니다. 근데 벤담은 중마의 헛소리라고 했고 그다음에 재산권을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한 마르크스에서 배척적 그 당시 또 철학도 1930년에서 50년까지는 논리실증주의의 검증 원리와 도덕 정감설 이모티즘에 의해서 규범 윤리학은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1971년 존 롤즈의 정의론의 규범적 윤리애로의 복귀로 정의와 인권의 현대적 개념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의 개념적 특징은 인간이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일련의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가양도적이고 소멸 불가능하고 불가침하며 보편적이며 독립적이라고 간주되어 왔으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절대적이고 또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인권의 개념적 특징은 현대적 의미에서 인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로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대부분의 의무는 아마 현대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이제 의무 같아요. 인권은 도덕적인 권리인과 아울러 법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은 고도의 우선성을 가진 권리로서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단은 절대 권리로 보지만은 그 이후에 그런 절대 권리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고려사항이 나온다면은 그런 그 권리는 조건부적 권리, prima facie right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인권은 최소한의 도덕적 보장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인권의 만복 이론, 또 full value thesis 에 의하면 과연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보장을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권의 종류와 범위를 보면은 세계 인권 선언 전문과 본문 3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과 제1조, 2조, 30조는 세계 인권 선언의 의, 보편적이고 공통의 기준, 인간의 자유와 평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배제하고 인권 존중 침해 금지를 천명합니다. 제1세대 인권 제3조에서 21조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정책 활동의 참정권입니다. 제2세대 인권은 제22조에서 28조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사회복지권, 노동권, 직업선택권, 피교육권들이 있게 됩니다. 제3세대 인권은 제29조로서 집단과 공동체 소속과 연대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종류와 범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칼 플란서의 이제 법철학자 칼 바삭이 세계 인권에서 인권을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하고 1세대 인권은 이제 시민 정책 권리, 평등은 19세기 발전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박애는 작금 지구 공동체에 등장하는 신생 국가들의 3세대 인권인 국제적 연대권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를 바삭의 3세 제도에 대한 인권 반론은 소극적 권리와 적적 권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오직 소극적 권리만이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만은 또 제2세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지만 자원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인권들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기본적 인권은 개인에게만 주어질 수 있으므로 제2세대 인권인 문화권과 제3세대 인권인 국제연대권 관련해서 집단에게 주어진 인권은 개념적으로 실제적으로 공허하다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한 반론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를 나눌 수는 없고 우리의 생명권도
타인으로부터 오는 아니, 제가 안 그러한 읽어서- 해악을 예. 으로는 그러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사회의 안정과 치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적극적 구별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정부에서 물론 자원의 희소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장 긴급한 인권부터 먼저 차근차근 실시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기본권 인권만 뿐인데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한 집단이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인종 청소 같은 것이 되고, 또 한 집단에서 소수 민족인 여러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혐오들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집단에게도 인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인권의 종류와 범위는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하나의 시스템 이론으로 모든 게 상호 우전적이고 연관이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만복 이론으로서 그 현실적 실행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 이념의 철학적 기초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자연법적인 자연권 이론과 사회개혁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도 자명한 진리가 됩니다. 17, 18세기 서양의 자연권 사상도 초기에는 기독교와 자연법 이론의 결합에 의거하여 인권을 원천에 찾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는데, 인권 이념의 사상적 원천은 이제 자연법에 기반한 천부적 자연권 이론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개혁론이 나오고, 또 이러한 자연권 통한 인권의 발현은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이런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칸트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수단으로가 아니라 제2정원 명법으로서 인권의 이념을 전명하고, 인권 실증주의가 자연권에 대비해서 대도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권의 적법 절차를 주장을 하고, 공의주의는 사회적 유용성이 인권의 기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정의와 인권은 사회적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공의주의가 꼭 인권을 반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권 이념의 정당화 논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이념의 사상적 원천으로 네 가지, 하나는 자명성, 그 다음에 신적인 근거, 세 번에는 자연법, 네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네 번에 의해서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자연권이었다고 우리가 사용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인권, natural right에서 human rights로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의 철학적 기초 문제는 세계선언에는 자연 혹은 신이라는 말이 없이 그것은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되고, 전통적인 사회개혁론과 미국 그 독립선언에서 얘기했던 독자 시정을 위한 탄원권과 제한권은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권의 철학적 기초 문제 2는 실제 자연권 사상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공동체적 속성을 통해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권 사상은 인권 유리한 영역으로 간주했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 3세대 인권들이 총망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적인 인권 이론의 도전을 보면 존 롤즈는 자연권 사상을 수용하되 정의에 입각한 인권을 사회적 기본 가치로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로버트 노직은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요, 자연적 자연권과 사유재산권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최소 국가를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로널드 월크는 인간에 대한 동등한 존중과 고려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고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널드 월크는 롤즈와 거의 실체적인 그 자유주의를, 평등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원초적 입장은 이제 반대를 하고, 인권은 하나의 이제 트럼프로서 하나의 으뜸패로 작용한다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앨런 고스는 이제 한목적적인 행위, 잭 도날리는
인간의 도덕적 전망에 관한 것. 메이나르드 어담스는 인격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이론에 대한 재도전은 인권의 철학적인 정당화에 대한 도전인데, 첫 번째 이론은 어떤 기초나 토대를 통해서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반정체주의 또는 반이론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러나 이 도전은 인권이 역사적인 우연적 가치와 신념임을 인정을 합니다. 둘째, 문화적 상대주의와 다운주의로부터의 도전은 인권의 보편적 정당화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서도 역시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권 이론가들은 그러한 도전이 독재자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인권 이념에 담긴 서구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혹은 소유적 자유주의의 전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알렉스 맥킨타이어는 인권 이념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정당화나 공동사회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마치 마녀나 일각수처럼 상상 속의 호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도 하나의 전통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철학적 정당화와 그 트라일레마 문제는 아까 세 가지 비판에 관련해서 인권 철학의 정당화는 트라일레마, 하나는 인권을 신 혹은 신의 대천인 자연과 인간의 자연적 본성 이성을 통해서 구축하려는 정처주의적 시도, 아니면 인권을 단지 우연적인 시대적 역사적인 사물로 보는 반정처주의의 규착. 세 번째는 정처주의도 반정처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의 암증모색이라는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스 알버트의 그 트라일레마를 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권의 그러한 정당화 트라일레마는 결국 그 법적인 정당 절차 이전에 도덕적인 절차를 배경적 규범으로 확정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규범을 이제 도출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는 이제 구성주의적 관점인데, 존 롤즈의 정의론적 인권도 역시 도덕적 구성주의로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버마스 경우에도 의사소통적 담론을 통해서 간지적 합의에 의거한 인권의 정당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권 중고적 사회의 명암과 미래 과제는 인권의 과 인류의 진보 그리고 인권 중고적 사회의 도덕적 명암은 인권 이론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와 대립 속에서도 인권 이념이 현실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인 인도주의적 근거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권 담론이 희생자들과 압박받는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추수된 언어이고, 따라서 인권에 대한 요구는 시급한 사회적 정책 현안으로서 사회적 정책 궤도와 관행을 현실적으로 변경시키고자 할 때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현실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되었던 겁니다. 또한 인권의 이념은 인간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서 존중하고 연약한 생물체로 여길 것을 하게 됩니다. 파스칼이 얘기하는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죠. 전 우주는 아니라도 생사 여탈까지 가는 신과 왕들의 법권과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 주권이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했고 유리했던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는 그것들의 버금가는 신성 불가침한 자연법적 자연권의 강조가 더욱 필요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신수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로크에 의해서 인민들의 그러한 자연법도 역시 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중고적 사회의 도덕적 명암은 인권의 도덕적 및 인도주의적 근거가 강력하다고 해도 인권의 확산이 도덕적 진보인가 아니면은 공환 수사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인권의 목록의 확산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법 영역에서 인권 담론의 확산은 인권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칭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The Full Belly Theory,
그래서 만복 이론도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인권에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역사 철학적 질문은 과연 인권 진보의 역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인권의 역사는 위선의 역사이며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도 허위적 보편성이라는 지적도 없는 합니다. 미국이 설립된 거는 결국은 흑인들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다 희생시키고 한 거죠. 미국 독립선언은 당시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흑인 노예였고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사실은 Man and Citizen으로서 남성의 권리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류의 역사가 인권 진보의 역사라고 해도 그것은 단선적 혹은 단조 증가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발터 벤야민이 설파한 것처럼 문명의 기록이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그런 문명은 없는 거죠. 유럽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을 하게 될 때 문명의 기록이고 동시에 그것은 처절한 야만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2페이지 남은 것 같은데요. 인권 중거적 사회와 인권 담론의 팽배 현상으로는 첫 번째, 인권은 이기심을 조상시키고 의무를 경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해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권은 이기심 조장이 아니라 정당하게 주어진 자기 이익을 침해된 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권은 특별한 비중을 가진 도덕적 법률이기는 하지만은 인권이 십사로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확신은 인권 교조주의와 제국주의에 빠진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인권은 인간이 적정 수준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권의 강조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갈등을 자아내고 그러한 갈등의 해소는 비국가적인 혹은 공동체적 중재를 통해서 전개되기보다는 바로 법률소송에 의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로널드 오건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률소송이 많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을 얘기하고 또 최소수혜자들의 그런 법률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변호사, 국변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변호사 소송 비용을 국가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과 인류의 미래 과제에서는 현대에서도 자유인권이라는 말이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은 인권이 특수한 비중을 가진 도덕적 권리로서 인간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이라는 신념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자유인권의 문제는 그리스 시대부터 자연법이 있었고 또 피시스와 노모스의 그러한 대립의 관점에서 이제 인권과 자유인권은 피시스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실정법에 규정된 인권 또는 기본권을 구분하는 것은 철학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덕적 권리도 하나의 실정법적 권리를 비판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도덕적 권리의 실현은 역으로 실정법적 규정, 즉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인권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두 권리의 구분은 근거가 이제 약화됩니다. 두 개는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 인권에 대한 요구는 스스로 청산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도널리는 인권에 대한 소유의 패러독스라고 지칭한다. 이것은 인권은 갖기 위해서 투쟁하지만 그것이 소유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투쟁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인권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은 기존의 인권들과 많은 상관관계에서 또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 단순히 그것을 소유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발트 베냐민을 인용하셔서 그야말로 그 18세기, 19세기의 식민지 개척에 대한 어떤 기록을 문명의 기록인 동시에 처참한 야만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참 말씀하신 거 굉장히 저도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러한 처참한 야만의 기록은 너무나 적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마그나 카르타 자랑만 시큰하고 이런 처참한 야만의 기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미흡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게 세계사를 좀 뭔가 어떻게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인권에 대한 이제 상당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 거기에서 썼습니다만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이제 미국 독립선언, 그래서 프랑스 혁명 등에서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인권은 이 야마나 기록은 두 가지 야누스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명도 야만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야만으로 치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이룩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들 또 무화시켜버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인류의 역사가 야만의 기록이라고 봄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야누스적인 얼굴로 인권은 야만의 기록을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야만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하게도 필요하고 또 네거티브하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의 어쨌든 출발은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스와 일본의 그 7.31 부대 등등 보면은 그 너무나 엄청난 야만의 기록이 있고, 일단 인권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프린스턴 인스티튜트 어드밴스 스터디에서 마이클 월조 교수가 있었던데 제가 이제 1년 한 10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의전쟁론을 내고, 정의전쟁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단 그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전범으로서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것을 처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만은 그 야만을 처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야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더욱더 인권을 공고히 하고 인권을 계속해서 더 발전 나아가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수님, 네, 네. 네, 박 교수님이 평소에 이제 이 토론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박 교수님의 역할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정선 교수님께서 인권 이념의 사상적 원천과 철학적 기초, 그리고 인권의 철학적 정당화와 그 난제에 대해서 정치하게 해명해 주셔서 발표 주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논지를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인권 이념을 보편윤리의 기초 내지 보편윤리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해체주의의 반정조주의 입장, 문화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적 입장, 공동체주의 입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존의 인권 개념, 이념에 대한 본질주의의 정초주의 입장에 도전하는 그런 반론들의 논거는 대체로 선생님께서도 적시해 주셨지만 좀 더 보충해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논거는 인권 이념은 평등이나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와 같이 서구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서 서양 문화 제국주의의 산물이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컨대 막스 베버가 보편적 의리와 가치를 지닌 발전상에 놓여 있는 문화적 형상이 오직 서구 문명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헌팅턴이 보편 문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지 서구적인 생각일 뿐이다. 두 번째 논거는요, 인권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고정된 절대적 추상적 보편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고 역사적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적 가치인 육아사상에서도 개인의 인권보다는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관계적 보편성이 중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맥켄타이어의 인권 개념은 선생님이 적시하셨듯이 합리적 정당화와 공동사회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상상 속의 흐름에 불과하다.
또 데리다도 인간은 자아와 타자의 인간적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자유와 차이다. 이런 점이고요. 대분태 논거는 인권 개념의 역사는 세대별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1세대는 참정권이고 2세대는 노동권, 사회권, 3세대는 평등한 분배권이나 생존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거들에 대한 기존의 인권 이념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에 대한 대안으로 선생님께서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든지 뭐 상호적 보편주의를 제시하셨는데 그런 입장이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구속성과 즉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선생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자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선생님께 단단히 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인권 윤리에 대한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서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점에서는 이제 해체주의나 정초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서양 철학 내에서의 일단 반대가 있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의 자체의 어떤 문화적 특성 속에서 생성돼 온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고, 그러한 인권은 개인의 담지자라고 보는 거는 근대에서 서구적 개인 그리고 개인들의 합의에 의한 어떤 국가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홉스, 로크, 루소, 그다음에 칸트에 이어지는 오랜 인권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17, 18세기부터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인권가 역으로 이제 정말로 필요한 그 나치의 그 엄청난 그러한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총회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서구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이고 서양 제국주의였을까. 물론 전쟁 자체도 서양 제국주의, 뭐 일본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서양 제국주의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철학에서는 이제 나중에 인간의 이성은 다 끝났다. 그렇게 이성보다는 이제 우리는 실존이다 하는 그런 실존주의도 이제 철학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인권은 단순히 어떤 서양 제국주의와 서양의 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사에서 거대한 전쟁 이후에 등장한 나름대로의 타당성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문화 다원주의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돼서 그 문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문화 다원주의는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만약 우리가 여성주의와 그러한 다문화주의를 생각을 할 때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꼭 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게 되면은 텔레반들이 여성의 권리를 인정을 이제 교육받을 권리조차 밖에 나돌아질 단일 권리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멀티컬처럴리즘에서는 다문화 중심주의를 취하게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도 텔레비에서 이제 나오고 여성들도 반대를 하고 있게 봤을 때 그러한 다문화주의에서 여성주의와의 갈등은 사실 그 문화주의 세에 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이론만 비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다문화주의에서도 여성주의의 싸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인권의 말미암은 어떤 대립과 또 투쟁이 있지만 또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주의 문제는 맨 나중에 29조에 의해서 이제 공동체주의를 많이 했지만 알렉산더 맥킨타이어도 맨 나중에 도덕적 전통은 있고 그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무슨 몇 사람들이 한 거는 아니고 자연법적 자연권이 의해서 현재까지 몇 년이 오게 되고 그러한 전통을 자기는 이제 하나의 전통이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그 전통을 매우 중요한, 처음에는 자유주의를 전통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니 근데 인권에다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각수나 무슨 뭐 마녀라고 그걸 비치는 건 지나친 건데 나중에 이제 맥킨타이어도 자기 지나침을 인정을 하고 그러한 자유주의적 그 평등주의 자유주의적 인권을 일단은 하나의 그 도덕적 전통이라고 나중에 이제 인정한 것을 보면은 그래도 모든 여기에서 그걸 반대를 하지만은 그래도 인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적법 절차와 정당한 논면들이 아직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맨 처음 시작 부분에 그 벤담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길래 좀 보니까 이 벤담이 이제 그 프랑스 권리선언 그 분석을 하면서 그 권리선언 내에 있는 조항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의 표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을 넘어선 어떤 권리의 주장들을 좀 말하자면 어떤 이기적 감정의 표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 발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현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권 요구들을 단순히 이제 이기심으로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하도 그 인권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셨는데 뭐 사람들이 막 그냥 이것저것 다 떠들면서 다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어떤 권리에 대한 주장은 어떤 사회적 현실과 거기에 그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어떤 합리적이고 정당한 어떤 기대에 기반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대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은 이기심의 작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거기 그 막스와 벤담을 인권 이념을 이제 비판하는 그것은 사실은 이제 사회계약론적인 거, 자연법적인 자연권 그 자체님이 벤담은 이제 그걸 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권에 대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법이고 그 자연법에서 자연권이 나왔고 자연권에서 다시 인권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이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나와 가지고 자연 속에는 물리법칙을 위한 기계론적인 인과율에 의한 거지 자연법은 어떻게든지 거기 목적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근대 과학에서는 목적인을 일단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담도 그 nonsense on stilts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권을 하는 것은 사회를 떠나서 사회 유용성을 떠나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맨 처음에 자연법 밑에 자연권 이거를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리주의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권이 포함되어 있는 정의 제5장에서 거기 말하면 거기서 공리주의가 이제 나왔었는데 공리주의는 인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의가 굉장히 사회적 효용성이 높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공리주의는 직접적으로 인권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인권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특히 거기에 나오는 정의는 제5강에서 미래 공리주의 5강에서 그건 워낙 그 사회적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것뿐이다. 공리주의를 봤을 때는 그것은 사회적 유용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유용성을 벗어난 개인들의 이제 강한 인권 발현은 뭐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권을 창출해 놓고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뭘 하냐? 인권이라는 허상을 제기해 놓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침해자와 자기가 나눠 갖는 그런 이제 그 변호사들의 제국이다라고 일단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가 로널드 호건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당한 적법 절차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유주의적 평등 위한, 논리에 의한 최소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적법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기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인간을 위한 그러한 자기 이익은, 이기심과 자기 이익은 틀린데 자기 이익을 그래도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복지국가에서 아까 나온 만복 티오리하고 연결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복지권을 계속 국가에 요구하게 된다면은 어느 나라도 그걸 다 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걸 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걸 벗어나는 건 이익이시지만 그래도 정당한 자기 적법 절차에 의거한 자기 이익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